오늘 이 방송을 들으며 출근길에 오르셨거나 혹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자료를 깊이 파헤쳐보는 이 시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꽤 흥미롭죠? 맞아요. 아마 오늘 저녁 메뉴로 마트에서 무심코 삼겹살이나 목살 한 팩을 집어 드실지도 모르겠네요. 네, 가장 흔하고 친숙한 식재료니까요. 그런데 혹시 그 평범해 보이는 돼지고기 한 팩이 당신의 장바구니에 담기기까지 어떤 거대한 산업적 재편과 경제적 폭풍을 거쳐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가격표만 보고 고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0년과 2021년 통계, 그리고 양돈 산업의 뼈대를 보여주는 축산 입문 자료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헌들을 테이블 위에 팍 펼쳐두었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딱딱한 정부 통계 수치나 복잡한 재무 그래프로 가득한 약간 지루한 자료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숫자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회계 보고서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식량 안보, 치열한 글로벌 무역, 그리고 생존을 위한 농가들의 사투가 담긴 아주 역동적인 드라마죠.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소비하는 돼지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양돈 산업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일어난 믿기 힘든 규모의 변화, 네, 또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냉혹한 경제학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한 국가의 농업 구조를 통째로 뒤바꿔 놓았는지 추적해보는 겁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통계 자료의 첫 페이지를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농가 숫자의 변화입니다. 네, 저도 구표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거든요. 이 변화의 낙폭이 너무 커서 처음엔 데이터 오류가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니까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 1990년만 해도 일본 전역에 무려 4만 3천 가구 이상의 양돈 농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만 3천 가구요.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2021년 통계를 보면 이 숫자가 약 3,800가구 이하로 떨어집니다. 네, 뚝 떨어지죠. 불과 3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전체 농가의 90% 이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셈이에요. 거의 증발하다시피 한 겁니다. 단순 계산만 해보면 돼지고기 생산량이 10분의 1 토막이 나야 정상인 상황이잖아요. 식탁에서 돼지고기가 완전히 금값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농가의 수는 그토록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지만 돼지의 수나 고기의 생산량이 거기에 비례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돼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산업의 체질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급격한 대규모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10%의 농가들이 주변의 빈자리를 모두 흡수하면서 몸집을 거대하게 불렸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수치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1가구당 평균 사육도수가 413도를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이른바 매머드급 기럽형 농가가 네, 전체 양돈 농가의 약 25%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예전에는 시골 마을 어귀마다 돼지 몇 마리를 키우는 작은 농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면 이제는 수천 마리를 한 번에 관리하는 거대한 공장형 시설이 그 자리를 대체한 거네요. 맞습니다. 소수의 거대 자본과 설비를 갖춘 농가가 국가 전체의 생산을 견인하는 구조로 완전히 재편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농장 크기가 커졌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 대규모화 과정과 맞물려서 농가들이 돼지를 키우는 방식 자체에 아주 결정적이고 강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아, 키우는 방식이요? 네, 자료에 제시된 3가지 경영 방식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보입니다. 맞아요. 자료에서는 양돈업의 경영 방식을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번식돈 경영입니다. 네, 새끼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는 곳이죠. 암돼지를 길러서 새끼 돼지, 즉 자돈을 낳게 한 뒤에 이 어린 돼지를 다른 농가나 시장에 파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비육돈 경영이고요. 비육돈 경영은 살을 찌우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한 번식 농가나 시장에서 새끼 돼지를 사와서 식용용 성체로 살을 찌운 뒤에 출하하는 데만 전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일권 경영입니다. 네, 단어 뜻 그대로 한 농장에서 새끼를 낳는 번식부터 고기로 키우는 비육,
그리고 최종 출하까지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책임지는 방식이죠. 이 세 가지 모델의 역사적 비중 변화를 짚어보면 흐름이 아주 뚜렷해집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번식과 비육이 철저하게 분리된 방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아, 절반이나요? 네, 각자의 전농근에 집중하는 것이죠. 새끼를 잘 낳고 돌보는 데 특화된 농가, 그리고 사료를 먹여 빠르게 살을 찌우는 데 특화된 농가가 서로 분업을 하는 형태가 대세였습니다. 사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로 보면 그게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분업이 생산성도 높고 훨씬 효율적일 테니까요.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요. 맞아요. 부품 공장과 조립 공장이 나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현재 통계를 보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양돈의 압도적인 주류는 모든 것을 혼자 다 짊어지는 일관 경영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 효율적인 분업을 포기하고 이 무거운 일관 경영 체제로 돌아선 걸까요? 이것을 더 클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산업의 논리가 생태계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굴복하고 재편되는지를 뼈저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의 위협이라면 질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결정적 원인은 자본주의의 흐름이나 효율성이 아니라 바로 돼지 유행성 설사병, 줄여서 PED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아, PED. 자료에 묘사된 그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성체 돼지에게는 가벼운 증상일 수 있지만 생후 10일 이하의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에게는 수양성 설사를 유발하면서 폐사율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치사율이 엄청나죠. 동아시아 지역 전체 양돈 산업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던 전염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끼 돼지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재앙이었죠. 문제는 이 분업화된 시스템 자체가 전염병 확산에 너무나 취약했다는 점입니다. 아, 농장 간에 이동을 해야 하니까요? 정확합니다. 번식 농가에서 태어난 새끼 돼지들이 비육 농가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중간 거래 시장을 거치거나 여러 농장을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 이동 과정, 그리고 수많은 돼지들이 함께 섞이는 자돈 시장이 바로 PED 바이러스의 거대한 교차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아, 비육 농가 입장에서는 새끼 돼지를 외부에서 사와야만 자기 사업이 돌아가는데 그 사오는 행위 자체가 바이러스 폭탄을 농장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꼴이 되어버린 거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하자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새끼 돼지들이 거래되는 시장들을 줄줄이 폐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시장이 막히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네, 시장이 막히니 분업 생태계 전체가 마비된 것이죠. 외두에서 새끼를 들이는 순간 농장 전체의 돼지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농가들이 생존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네요? 철저한 단절. 맞습니다. 남의 농장에서 새끼를 사오지 않고 높은 방역벽을 친 내 농장 안에서 직접 암돼지를 교배시켜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고기로 키워 출하하는 일관 경영으로의 전환이죠.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군요. 네, 이것은 경영의 효율성을 따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일 농장이 망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질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 충격이 효율성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거네요. 마치 중세시대의 성곽처럼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는 자급자족 폐쇄 시스템을 강제한 셈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중세시대 성곽. 그럼 이렇게 거대해지고 성벽을 단단히 쌓아 올린 일본의 양돈 농가들은 지리적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지도를 펼쳐보면 아주 뚜렷한 특징이 보입니다. 남쪽으로 집중되어 있죠. 네, 일본 최남단의 큐슈 지역, 그중에서도 가고시마현이 전체 사역 두수의 13%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미야자키현이 9%로 2위고요. 아주 흥미로운 지리적 쏠림 현상입니다. 이 상위 두 지역의 농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본 전체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가고시마와 미야자키 지역 농가들의 1호당 평균 사육 두수는 무려 5,500도를 훌쩍 넘어섭니다. 아까 일본 전체 평균이 413도라고 하셨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 남쪽 지역에 얼마나 거대한 돼지고기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와, 5,500도요? 진짜 거대하네요. 그런데 그 남쪽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홋카이도가 8%를 차지하고요. 관동 지역인 도쿄 인근의 군마가 7%, 치바가 7%를 차지합니다. 네, 굵직한 거점들이 있죠. 이들을 포함해 상위 9개 도연이 일본 국내산 돼지고기의 거의 60% 가까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수의 거대 농가들이 특정 지역에 요새처럼 밀집해서 일본 전체의 식육을 책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방벽 안에서 번식과 비육을 동시에 해결하는 폐쇄적인 일관 경영, 그리고 극단적인 규모의 대형화, 이것이 바이러스의 공포와 싸우며 살아남은 일본 양돈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나 식탁 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시야를 일본 밖으로 돌려야만 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를 고를 때 그 고기가 방금 저희가 묘사한 일본산일 확률은 사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수입산이 많으니까요. 통계를 보면 일본 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돼지고기의 약 50%는 해외에서 수입된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이 수입 물량의 무려 80%가 단 4개 나라에서 쏟아져 들어옵니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이죠. 네, 양돈 강국들이죠. 그런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의 양돈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방금 저희가 얘기한 일본의 상황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조가 아주 극명하죠. 일본이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모든 것을 내 농장 안에서 혼자 다 해결하는 일관경영이라는 요새로 숨어들었다면 네. 북미 대륙은 그 넓은 땅덩어리와 거대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글로벌 분업화를 완성해냈습니다. 북미 시스템은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캐나다를 한번 볼까요? 캐나다는 상체로 살을 찌우는 것보다 오로지 새끼 돼지, 즉 자돈을 생산하는 번식에 엄청난 국가적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네, 번식특화 국가죠. 2007년 자료 하나만 봐도 캐나다에서 그 해에만 무려 1,000만 마리 이상의 새끼 돼지가 트럭을 타고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1,000만 마리가 국경을 넘는다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아닙니까?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넘어온 엄청난 수의 캐나다산 새끼 돼지들을 넘겨받아서 자신들의 넓은 땅에서 거대한 규모로 살을 치우는 비육에 철저하게 집중합니다. 완벽한 분업이네요. 네, 그 분업의 결과로 미국은 일본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돼지고기를 매년 생산해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두 나라는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굳이 복잡한 통관을 거치면서까지 이런 엄청난 스케일의 국제적 분업화를 선택한 걸까요? 글쎄요, 물류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 핵심에는 바로 사료라는 결정적인 자원이 있습니다. 아, 결국 먹이는 문제, 생산력의 차이로 귀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돼지를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로 키워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옥수수나 대맥 같은 곡물 사료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양돈 산업의 지도를 보면 특히 옥수수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가격이 저렴한 이른바 콘빌트 지역의 주들로 비육 농가들이 쫙 집중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돼지를 키우는 거네요. 맞아요. 식량 자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곳에서 캐나다에서 데려온 돼지들에게 대량으로 먹이를 먹여 살을 찌우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원가 절감과 효율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합리적이네요. 네, 북미는 광활한 영토와 지역별 특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산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대비되는 두세 개네요. 외부의 감염 리스크로부터 굳게 문을 닫아 걸고 모든 것을 내부에서 해결하는 폐쇄적인 일본 시스템. 반대로 곡물 생산지를 중심으로 대륙 전체를 거대한 하나의 분업 공장으로 연결해버린 북미 시스템. 생존 전략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돈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일본은 북미처럼 하지 못할까? 그 해답은 일본 양돈 농가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봐야죠. 2020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비육돈 1마리를 시장에 낼 만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의 합계가 33,877엔이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용을 쪼개놓은 파이 차트를 보면 비용 구조가 얼마나 기형적인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파이 차트는 일본, 나아가 수입 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든 국가의 양돈 산업이 가진 경제적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찔러주고 있죠. 총 비용 33,877엔 중에서 이른바 물재비, 즉 돼지를 키우기 위한 물리적인 물건과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85.9%를 차지합니다. 압도적이죠? 거의 전부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85.9% 중에서도 59.9%가 오직 사료비, 즉 돼지 밥값이라는 사실입니다. 키우는 비용의 60% 가까이가 먹이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료비 비중이 절대적이죠. 반면에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의 노동력에 들어가는 비용, 즉 노동비는 고작 14.1%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을 보고 있으면 농장이라기보다는 외국에서 비싼 옥수수를 수입해다가 고기로 바꾸는 거대한 식량 변환 장치 같다는 생각마저 들거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노동비의 비율이 이렇게 낮고 사료비가 절대적이라는 데이터는 현대의 양돈업이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알던 땀 흘려 일하는 노동 집약적 1차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어떤 산업인 거죠? 이것은 철저한 대규모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입니다. 일본처럼 값싼 사료가 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무조건 농장의 규모를 키워서 해외 사료를 대량으로 싸게 들여오고 첨단 자동화 시설을 깔아서 아주 적은 인원이 수천 마리를 기계적으로 관리해야만 간신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자동화 시설이 필수군요. 그 말씀이 통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료에 제시된 대규모 표준 농가의 재무 성적표를 한번 볼까요? 네. 월 평균 약 3,189두를 사육하는 꽤 큰 규모의 농가 기준인데 이들의 1년 농업 조수익, 즉 매출액이 무려 2억 3,568만 원에 달합니다. 겉보기엔 엄청나 부자 같죠. 매출만 보면 대단하죠. 경영비를 빼고 남은 순수한 농업소득은 2,484만 엔으로 뚝 떨어집니다. 매출의 10% 남짓만 손에 쥐는 셈이에요. 아주 박한 이익률입니다. 하지만 농업 종사자 1인당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즉 노동 생산성을 계산해보면 약 57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인 결과네요. 철저한 자동화와 시스템 관리를 통해 적은 인원으로 꾸려가기 때문에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탄탄한 구조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무조건 규모를 거대하게 키우는 게 정답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압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규모별로 1마리당 소득을 분석해 놓은 그래프인데요. 네, 그 유명한 그래프죠. 이 그래프가 양돈 농가들이 처한 현실의 딜레마를 너무나도 잔인할 정도로 투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기형적인 U자형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 U자형 곡선이야말로 정책 이반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지점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죠. 1마리에서 100마리 미만을 키우는 아주 영세한 소규모 구간에서는 1마리당 소득이 의외로 꽤 높게 나타납니다. 네, 특전 고급 브랜드 고기를 소량 생산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식의 틈새 시장이겠죠. 그리고 반대쪽 끝, 1,000마리, 2,000마리 이상을 키우는 거대 농가 구간에서도 역시 1마리당 소득이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대량 생산의 효율성 덕분에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거니까요. 그런데 정확히 이 두 극단 사이의 중간 지점, 즉 500마리에서 1,000마리 사이를 키우는 중규모 구간에서 소득 그래프가 바닥을 향해 푹 꺼져버립니다. 왜 이 중간에 애매하게 끼인 농가들만 이렇게 수익이 급감하고 적자의 늪에 빠지는 걸까요? 바로 그 바닥으로 꺼진 U자의 한가운데가 자본 집약적 산업이 만들어낸 무서운 덫입니다. 덫이요? 우선 2,000마리 이상의 대규모 농가들은 철저히 경제성을 극대화합니다. 사료를 대량 구매해서 원가를 낮추고 최신 자동화 절벽을 도입해 노동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죠. 네. 하지만 이들도 겉보기와 달리 남모르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거대한 첨단 온도 조절 시설과 자동 급여 시스템을 짓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연행 빚을 져야만 하거든요. 결국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그 설비 투자를 위한 차입금 상환과 유지 보조 비용으로 끝없이 빠져나가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렇다면 은행 빚이 덜할 중규모 농가들은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오히려 수익이 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바닥을 기고 있는 건가요? 중규모 농가들은 대기업과 구멍가게 사이에 낀 애매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 샌드위치 신세? 대규모 농가처럼 수십억을 들여 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추기에는 보유한 돼지 마리수가 적어서 투자 대비 효율,
즉 ROI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빚을 낼 수도 없겠네요. 그렇다고 빚을 안 지려고 예전 방식의 낡은 시설을 유지하거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독이나 방역에 들어가는 돈을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무서운 PD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 리스크에 농장 전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군요. 성벽에 구멍이 뚫리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운영 비용을 아끼자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바이러스에 모든 것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고 안전을 위해 시설을 최신식으로 늘리자니 투자 효율이 안 나와서 파산할 위기에 처하는 완벽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숨이 턱 막히네요. 게다가 시설이 어중간하다 보니 매일 돼지를 먹이고 축사를 치우고 상태를 돌보는 작업에 사람의 손길이 훨씬 많이 필요하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농업 노동력 뒤죽이 심각해지면서 인건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노동비 비중이 커지겠네요. 이 상승하는 노동비가 자동화를 하지 못한 중간 규모 농가들의 목을 가장 먼저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잔인한 딜레마네요. 빚의 노예가 되어 끝없이 몸집을 불려 대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한순간에 전염병의 모든 것을 잃을 시한폭탄을 안고 불안한 줄타기를 하거나 일본 그리고 어쩌면 세계 양돈 산업의 냉혹한 현실이 이 U자형 곡선 하나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중간엔 살아남을 수 없는 생태계가 된 거네요. 씁쓸하지만 그게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 파헤쳐본 양돈 산업의 이면은 어떠셨나요? 갓 태어난 새끼 돼지의 생명을 위협하는 PED 바이러스의 공포, 바다 건너 수입되는 옥수수 가격 1센트의 변동에 농장의 명운이 흔들리는 사료비의 압박, 네. 그리고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서라도 끝없이 대형화를 이뤄내야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농가의 숨막히는 현실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코 두꺼운 정부 보고서 안에 메마른 숫자나 그래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퇴근길 마트 정육 코너에 들러 포장된 삼겹살 한 팩을 집어들 때 그 얇은 비닐랩 위에 찍혀있는 몇천 원이라는 가격표가 결정되기까지 벌어지는 치열한 글로벌 비즈니스와 생존의 현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 한 점에는 글로벌 식량 공급망과 치열한 방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셈이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시급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단순히 오늘 본 통계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미래 식탁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극단적인 기후변화나 가뭄으로 인해 미국 콘 벨트의 사료용 옥수수 생산량이 반토막 나고 가격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혹은 PED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한 전 세계적인 새로운 가축 전염병에 휩쓴다면 말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높은 방벽 안에서 번식부터 출하까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려 드는 일본의 폐쇄적인 일관경영 방식. 네. 반대로 거대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의 극한을 추구해온 북미의 개방형 글로벌 분업 시스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온 이 두 거대한 시스템 중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식량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방식이 끝까지 살아남아 여러분의 식탁을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 두 시스템이 맞붙은 치열한 생존 게임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고개를 끄덕이게 되면서도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이네요. 결국 경제 생태계에서 완벽하고 영원한 정답은 없고 각자 처한 환경에 맞춘 처절한 적응과 진화의 결과물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어느 시스템이 더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지 앞으로 삼겹살을 구울 때마다 한 번씩 곱씹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트에 갈 때마다 생각날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자료가 제공한 이 놀랍고도 입체적인 통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돼지고기 한 점이 이제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과 경제의 결정체라는 새로운 무게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자극하고 채워줄 더 새롭고 흥미진진한 자료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